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서준이가 벌써 죽었다고. 아내는 새벽부터 남편에게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걸었지만 묵묵히 울먹이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을 건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한 남편의 답장은 차갑고 무심하게 단 한 줄이었어요. 나는 안 가. 하와이 여행 중이야. 그 말은 치명적인 냉기와 무관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심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장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그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아이가 죽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와이에 있었고 그녀와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이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의 황당하고도 무책임한 행동에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분노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복수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새벽 1시 아파트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백여원은 침실에서 잠든 중이었는데 아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거친 숨소리, 뭔가 숨이 막히는 듯한 기이한 울림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서 곧바로 서준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3살 서준이는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입술을 꽉 깨물고 흔들리는 손으로 아이를 부여잡았어요. 서준아, 서준아. 여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절박했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고 계속해서 힘겹게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절망에 떨리는 손으로 819에 신고를 했어요. 아이의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은 그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준이를 품에 안고 계속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이는 급히 응급처치실로 옮겨졌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장비를 연결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여원이 중얼거렸어요. 30분이 흐른 후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여원은 병원 바닥에 무너지며 목이 멍울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치고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남편 우석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신호음이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빨리 와야 돼. 우리 아이가. 그녀는 간절히 썼고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제발 전화 받아, 서준이야.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에는 아무런 읽음 확인도 뜨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며 애타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병원에 와줘. 너무 무서워. 제발 답장이라도 해. 그러나 우석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병원 복도를 홀로 울부짖으며 절규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조명이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에 불을 지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대화 소리조차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여원은 여전히 우석을 기다리며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핸드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그녀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고 그것은 바로 우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메시지를 확인했고 화면에는 푸른 하와이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우석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트로피컬 칵테일을 들고 환히 웃으며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나는 안 가, 여행 중이야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여원은 핸드폰을 응시하며 얼어붙은 채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다시 확인한 사진 속 우석은 선글라스를 끼고 해변 의자에 앉아 완전히 편안한 모습으로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답답함과 분노로 가득 차올랐고 순간 그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절망에 빠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3일이 흘렀고 장례식장 빈소에는 몇몇 조문객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지친 얼굴로 서준이의 관을 바라보며 끝없는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여행 가방을 끄는 우석이 나타났어요. 평상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하와이에서 그을린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원이 우석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어요. 서준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우석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미안. 비행기가 연착됐어. 미안. 그게 다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서준이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해? 우석은 차갑게 반응하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순간 그녀는 우석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그녀가 소리쳤어요. 우석은 만지작거리며 그녀를 노려보았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결국 외쳤어요. 이혼하자.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그 순간 장례식장 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2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우석은 냉정하게 말하며 손안에 있던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우석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앞에 놓인 투명한 유리잔 속 아메리카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향긋한 커피 향이 희미하게 퍼지며 긴장감을 더했다. 그의 마음은 점점 타오르듯 뜨거워졌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 그는 여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었다. 일이 먼저라며 이별을 고한 자신의 말을 지금은 가장 후회하고 있던 차였다. 그날의 대화는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가슴을 찢었다. 카페 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여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우석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눈빛은 여전히 상냥하면서도 약간은 긴장되어 있었다. 와, 줘서 고마워. 우석이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며 말했다. 연락받고 좀 놀랐어. 갑자기 왜? 여원이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를 잘 챙기지 못했고 일이 더 중요하다며 너를 배제했던 거 후회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겼다. 괜찮아. 그게 오빠의 선택이었잖아. 여원이 작은 목소리로 답하며 눈을 깜빡였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우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원아, 나는 너 없인 살 수 없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일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네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여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점점 더 따뜻하게 피어올랐다. 나도 오빠 보고 싶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우석이 기뻐하며 다시 물었다. 응? 오빠가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했어. 그녀의 눈빛은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바보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우석이 살짝 웃으며 여원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여원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몇 달 동안 그리워했던 그 포근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까? 우석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좋아. 여원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서먹함은 금세 사라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된 관계로 발전했고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경험이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서로의 소중함을 깊이 새기게 했다. 얼마 후 우석은 여원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화한 빛이 감돌았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마치 축제의 장식을 연상시키는 듯했다. 우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손에 쥔 작은 반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여원아,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없이는 안 되겠어.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나랑 평생 함께하자.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끼웠다. 여원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며 심장은 두근거렸다. 응, 나도 그래. 나도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 그녀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우석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우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안아주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둘 주변을 감싸듯 흩날렸고 그 순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림 같았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 들꽃 향기와 봄바람, 그리고 두 사람의 밝은 미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그 순간 우석과 여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으로 떠올랐다. 석양이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붉게 물들이고 노을빛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둘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우석은 진심으로 여원을 사랑했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둘은 망설임 없이 간소한 결혼식을 서둘러 진행했고 어느 저녁 여원이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순간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오빠, 여기에 봐. 두 줄이야.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우석이 소파에 앉아있던 채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말했을 때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거 정말이야? 우석이 믿기 힘든 듯 물었다. 응, 우리 아기가 생겼어. 여원이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우석은 벌떡 일어나 그녀를 꼭 안아들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기쁨의 춤을 추듯 빙빙 돌며 행복을 만끽했다. 조심해야 해. 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아직은 초기니까. 여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석이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우리 아기 안녕? 아빠야 라고 속삭였다. 여원도 손으로 그를 덮으며 말했다. 이름도 미리 정해봐야겠다. 남자아이면 서준이, 여자아이면 서윤이 어때? 우석이 제안하며 웃었다. 좋아. 서준이든 서윤이든 예쁘게 키우자. 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아빠가 될 자신 있어? 그녀가 묻자 우석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때 우석은 진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몇 달이 지나 드디어 아이를 낳는 순간 분만실 안에서 여원이 진통에 몸부림치는 동안 우석은 복대에서 초조하게 서 있으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계속 시계의 초침을 응시했고 제발 무사히 태어나라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걱정과 기대 사이에서 정신없이 맴돌던 찰나 간호사가 분만실에서 나오며 말을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아들이에요. 우석의 얼굴에 잠시 화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먹을 쥐었고 정말이야? 아들이라고? 라고 다시 물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내 간호사의 얼굴이 엄숙한 표정으로 바뀌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잠시 상담이 필요하겠어요. 우석은 순간 그 말에 멈칫하며 긴장했다.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가 가능하지만 완전한 치유는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대략적인 치료 비용이 여기 상세히 적혀 있어요. 우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번쩍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의 손이 떨리면서 목소리도 가늘고 떨렸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는 간신히 말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어우러져 몸이 떨렸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우석과 여원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여원이 유리벽에 손을 대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우리 서준이 어떠해? 우석은 여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 오빠, 정말 괜찮을까? 여원이 우석을 올려다보며 눈물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치료비 걱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우석은 컴퓨터 앞에 앉아 대출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여원은 조용히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우석은 혼자서 마음속 걱정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그는 답답한 생각에 휩싸였고 눈앞에 떠오른 병원비 청구서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졸음을 참고 업무 관련 자료들을 읽으며 숨죽인 채로 피로를 견뎌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고 과장이 우석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야근 많이 하시네요, 우석 씨. 우석은 눈을 돌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도 몸은 조심하세요. 과장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석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해 새벽 2시까지 일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산대에서 졸음과 싸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이미 새벽 3시를 넘어섰고 몇 시간 후 다시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편 여원은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서준이를 돌보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인큐베이터 속 서준이를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프지 마, 제발. 속삭이듯 말하며 유리벽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내일 오전에 첫 번째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일 서준이 수술이래요. 통화가 넘어가는 순간 우석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돼? 여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00,000원이래요. 우석은 지친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든 마련할게. 다음 날 우석은 은행 대출 담당자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더 있나요? 그는 간절히 물었지만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미 한두 차례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상담을 끝냈고 냉담하게 쌓인 병원비 고지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각종 의료비 청구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매달 나오는 검사비, 약값, 그리고 기타 의료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밤늦게 여원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우석은 혼자 거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부업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온라인 번역 일거리, 데이터 입력 작업 등을 찾으며 눈은 충혈되고 어깨와 목은 뻐근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자신에게 반복하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우석은 잠시 소파에 기대어 눈을 붙였고 알람이 울리기 전까진 단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잠을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 우석이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여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게 TV를 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그녀는 다소 힘없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석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살짝 의아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이 수치가 좀 안 좋아졌대. 내일 다시 검사 받아야 해. 여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석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검사비가 나가겠네. 오빠, 돈 얘기는 좀 그만하자. 우리 아이가 아픈데. 여원 목소리에는 떨림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거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우석은 짜증과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줘. 여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울었습니다. 우석은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듯이 화면만 응시하며 그저 마음속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여원이 다가와 우석의 팔을 흔들었지만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자 여원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믿기 어렵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우석은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한 동료가 진심 어린 관심으로 물었습니다. 우석은 웃으며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우석이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살짝 벗고 우석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특별히 반짝이며 빛났고 기대와 설렘이 섞인 표정이었다. 오빠,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설렘이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소식? 우석은 관심을 보이며 살짝 기대하는 눈길로 그녀를 응시했다. 여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서준이 치료 말인데 어떤 기업인분이 우리 서준이 치료비를 후원해 주시겠대. 우석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정말이야? 응? 중견기업 사장님이래. 서준이 사정을 듣고 선뜻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여원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흥분해서 말했고 우석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으며 다시 되물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그녀는 자랑스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서준이 영상 SNS에 올리고 있잖아. 그걸 보고 연락을 줬어. 병원비, 수술비 모든 걸 지원해 주신대. 목소리에는 떨림과 기대감이 깃들었고 방 안은 잠시 조용한 감격의 정적에 휩싸였다. 우석은 일어나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거 정말 사기 아니지? 그윽한 불안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그런 사기 많다던데.
아니야. 제대로 확인했어. 여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이고 평소에도 이런 일 많이 하신다더라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우석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정말이라면 우석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이제 오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겠네. 여원은 따뜻하게 우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야근도 아르바이트도 이제 끝이야. 우석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안도감과 행복이 그의 몸에 퍼졌다. 고마워, 여원아. 정말 고마워. 그녀는 우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도록 허락했다. 우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제 서준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겠네. 정말 꿈만 같아. 하지만 여원의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묵직한 진실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그럼에도 이 행복한 순간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토요일 오전, 우석은 집 근처의 백화점에 들렀다. 서준이를 도와주겠다는 후원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려는 마음에서였다. 비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된 고급차 선물 세트를 골랐다. 이 정도면 진심이 전달되겠지. 우석이 혼잣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았다. 동시에 강도훈의 회사는 강남에 위치한 중견기업이었다. 우석이 회사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도훈이 먼저 내려와 있었다. 혹시 최우석 씨시세요? 도훈이 정중히 다가와 물었다. 네, 맞습니다. 강도훈 대표님이시죠? 우석이 공손히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네, 반갑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도훈은 부드럽게 엘리베이터를 안내했고 우석은 긴장된 마음으로 차츰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도훈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였다. 벽면에는 수많은 상패와 사회공헌 활동 사진들이 조화를 이루며 걸려 있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도훈은 정중하게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석은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음만 받아주세요. 정말 감사해서요. 이런 걸 왜? 도훈은 선물을 받으며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가족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석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도훈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대표님 덕분에 큰 짐을 덜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을지 이해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예전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우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런 일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도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참 좋은 마음이에요. 서준이 아버지답네요. 두 사람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도 계속 서준이의 상태를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가끔 안부 전해도 될까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우석은 기쁜 마음으로 답했다. 헤어질 때 우석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게 서준이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도훈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우석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따스하게 차올랐다. 우석이 떠난 후 도훈은 여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준이 상태는 어때? 여원은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답장을 보내왔다. 많이 좋아졌어. 정말 고마워. 곧이어 도훈의 답장이 도착했다. 다행이네.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여원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신중하게 답장을 작성했다. 오늘 오후에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날 오후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도은이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원이 카페로 들어서자 그는 손을 흔들며 방었다.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로 걸어가는 그녀에게 도은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서준이는 어때?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안도하는 표정으로 답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정말 다행이에요. 도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부르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여원이 자주 이렇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리며 걱정스러워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도은 씨는 단순히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원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서준이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입니다. 도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원 씨. 여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며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절대 그런 말을 해선 안 돼요. 서준이 아버지는 우석 오빠예요. 하지만 혈연이란 말은 더 이상 꺼내지 말았으면 해요. 여원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도은이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 남편이 최근에 찾아왔었거든. 뭐라고? 우리 아무래 회사에 감사를 표하러 온 거라고 하던데 정말 성실하고 진심 어린 모습이었어요. 도은이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원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오빠가 회사에 갔다고? 선물까지 가지고 왔다고?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은이 덧붙였다. 도은은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들이켜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여원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으로 선물을 바라봤어요. 정말 착한 분이야.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야. 하지만 도은의 목소리에는 조금은 비꼬는 듯한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여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은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잠깐만, 여원 씨. 우리 아이,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여원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으며 도은을 향해 눈을 부릅떴어요. 뭐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 뜻을 알잖아. 서준이에게는 친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도은의 눈빛은 진지했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어요. 여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미쳤어. 생각 좀 해봐.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도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여원은 가방을 급히 챙기고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뒤를 돌아보며 도은은 그녀의 뒷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어요. 모든 일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결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연이 숨어 있었어요. 여원은 우석과 잠시 헤어진 상태였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영어 수업이 끝나면 친구의 권유로 러닝크루에 가입했어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말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참여했어요. 한번 해보자 하고 친구가 격려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러닝크루는 약 20명 정도의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이도 다양하며 분위기는 매우 편안했어요. 여원이 처음 참가했을 때 크루장인 강도훈이 다가왔어요. 운동복을 딱 맞게 입은 모습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처음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도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백여원이라고 해요. 여원이 어색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강도훈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첫 러닝이 끝나고 숨이 가쁘던 여원은 중간에 멈춰 섰어요. 도훈이 뒤에서 달려오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처음엔 다 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건네는 물병을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못 뛸 줄은 몰랐어요. 숨이 헐떡이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처음엔 1km도 못 뛰었어요. 도훈이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그 후 여원은 매주 러닝크루에 꾸준히 참석했고 도훈은 항상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함께 뛰어주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러닝 후 스트레칭을 하던 여원에게 도훈이 말했어요. 많이 늘었네요. 처음보다 훨씬 잘 뛰시네요. 여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칭찬했어요. 그게 모두 덕분이에요. 여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러닝 후에는 멤버들과 치킨집에 가는 것이 크루의 전통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여원과 도훈은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좀 우울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여원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남자친구와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도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네요. 진심으로 말하는 도훈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도훈은 여원을 집까지 배웅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진심 어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말 고마워요. 요즘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원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저도 그래요. 여원 씨와 있으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놓여요. 도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러닝으로 단련된 도훈의 탄탄한 체격과 남성적인 매력에 여원은 자연스럽게 끌렸어요. 결국 그 밤 두 사람은 도훈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운동으로 인한 아드레날린과 외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크루원들 몰래 비밀스럽게 교제를 이어갔어요. 러닝크루 모임 후에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곤 했어요. 두 달이 지나자 우석이 다시 여원을 불러내어 시작하자고 했어요. 여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도움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여전히 우석에 대한 애틋한 첫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여원은 도훈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어요. 도훈 씨, 미안해요. 여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석 오빠와 다시 사귀기로 했어요. 도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뭐? 그렇게 쉽게? 여원이 슬퍼하며 답했어요. 미안해요. 영원히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인정할게요. 네 마음이 그렇다면 뭐 어쩌겠어요? 도훈은 쓸쓸한 웃음을 짓고는 말했어요. 몇 개월 후 여원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계산해보니 마지막으로 도훈과 관계를 가진 시기와 우석과 다시 만난 시기가 겹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 일이 여원이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잖아. 하지만 이미 우석과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던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평생 간직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여원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도훈에게 손을 내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석은 전혀 모르고 도훈의 도움을 받으며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우석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미 조용하고 적막한 상태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여원의 핸드폰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는 침실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었던 그녀가 오늘은 깜빡 잊은 것 같았습니다. 우석이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하는 도중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강 사장님,
즉 서준이의 후원자인 강도은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았지만 새벽 2시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석은 잠시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다행히도 잠금이 걸리지 않은 화면이 드러났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본 순간 우석의 표정이 굳어지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꼭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 라는 메시지 위에 여원의 답장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힘들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석은 더 위로 스크롤을 올리며 이전 대화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니?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뒤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라는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가운데 비록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뭔가 수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투가 너무나 친근하고 자연스러워서 이것이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며칠 전 나눈 대화가 오늘 만난 것임이 드러났고 우석은 심장에 찌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가야 해. 라는 여원의 메시지에 응, 정기 검진이야. 라고 답하는 모습이 보였고 우석이 병원에 전화해 보니 그날 서준이의 검사 일정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곧 여원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원이 또 외출하는 모습을 몰래 뒤를 밟기 시작한 우석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이 아닌 강남의 한 세련된 카페로 향했고 창가에 앉아 기다리던 영원이 강도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긴장감과 은밀한 감정이 섞인 복잡한 감정의 교차였고 우석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더 깊어졌고 그날 밤 여원이 돌아오자마자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다 괜찮대 라는 말로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우석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이 점차 의심을 키워만 갔습니다. 결국 우석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어 회사 근처에 있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수수께끼 같은 의혹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 그는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소장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우석이 망설이면서도 결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불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장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신 건가요? 우석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최소한 그런 게 있어야 믿을 수 있겠어요. 비용과 기간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고 일주일 동안 조사하는데 200만 원이 든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우석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하여 조사가 시작됐고 일주일 후 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잠시 오실 수 있나요? 우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두툼한 봉투와 함께 안에 수십 장이 넘는 사진들과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석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자 갑작스럽게 하얗게 질린 얼굴이 되었고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원과 강도훈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으며 그 뒤로도 연달아 충격적인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공원에서 포옹하는 모습, 도훈이 여원의 볼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상세히 찍혀 있었습니다. 우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게 언제부터였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깊게 엉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최소 몇 달 전부터 이들이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정기적으로 만남이 이어지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장은 차분하게 다음 사진들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걷는 모습,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소장은 다른 서류를 꺼내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조사해 봤는데요. 강도훈 씨입니다. 이분은 중견기업의 사장이고 아드님의 병원비를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우석은 잠시 멈칫했고 서류를 놓고 더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있나요? 그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또 하나, 병원에서 힘겹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데요. 강도훈 씨와 서준이의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우석은 차근차근 서류를 받아들며 의아한 목소리로 묻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요? 네네. 사모님께서 비밀리에 검사를 의뢰하셨던 것인데 강도훈 씨와 서준이의 친자 확률은 99.9%였어요.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석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서류의 결과를 본 뒤 제대로 서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네요. 평소 자신이 감사 인사까지 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아내의 불륜 상대였고 서준이의 친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믿기지 않아 우석은 오랫동안 사무소의 소장실에 홀로 앉아 깊은 멍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허무와 충격에 휩싸여 우석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가 결국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이 소용돌이치며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석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소장이 건네준 봉투를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진들과 DNA 검사 결과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꺼냈고 거기에는 여원과 도훈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사랑의 키스를 나누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 우석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었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무거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년 동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우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 밤마다 편의점 알바와 대출, 은행을 전전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위해 희생된 것임을 깨닫는 그 충격은 그를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벽에 걸린 서준이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후 1개월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붉게 변했고 심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왔어? 우석은 급히 사진들을 봉투 속에 다시 집어넣으며 소파 밑에 숨기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응? 하고 간단하게 대답했고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일었습니다. 오늘 서준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더라. 여원이 희망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우석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녀가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석은 또다시 짧게 대답했고 여원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우석은 말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밤, 우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몸과 마음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엉켜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밤새도록 온갖 생각들이 뒤섞이며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우석은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과의 대화조차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충격이 계속 자리 잡으며 모든 것이 멍하니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친구 진수는 우석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우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진수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우석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오래된 친구인 진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하고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그날 밤 우석은 혼자 맥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견디기 힘들 것 같았고 매일 거짓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잠시 떠나서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어디든 멀리 떠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하와이행 항공편을 보며 망설임 없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면 떠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이른 아침 우석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간단한 옷들을 넣었고 집안은 아직도 잠든 여원과 함께 조용했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과 서준이의 장난감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우석은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전환했고 가방 속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차 작아지는 공항의 모습에 복잡한 심경이 밀려왔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우석은 와이키키 해변 근처의 호텔에 체크인했고 방에서 짐을 풀자마자 바로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나무들, 관광객들이 즐겁게 웃으며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마치 꿈속 세계 같았습니다. 우석은 해변가 작은 카페에서 맥주를 주문했고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에 마음이 차츰 가라앉는 듯했고 잊고 있던 일상의 무게가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해변으로 걸어 나갔고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으로 반짝이며 파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속에 쌓였던 가득한 감정들을 차분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한편 우석이 하와이로 떠난 그 밤 서울의 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원은 서준이의 이상하게 빠른 숨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빠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아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살펴보았을 때 그의 피부는 창백했고 몸이 차가워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해서 읽지 않은 상태로 떠 있어 알림창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떨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요. 그녀는 목이 메어 울부짖으며 손을 떨게 잡고 있던 서준이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은 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원은 계속해서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화면에는 계속해서 통화 중임을 알리는 아이콘만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을 넘어서 새벽 4시를 향했고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어 갔습니다. 한편 하와이 와이키키의 해변에서는 오후 2시 따뜻한 태양빛이 수평선 너머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야자수 그림자가 드리운 그늘 아래 조용히 누워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리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트로피컬 칵테일이 한 모음 놓여 있었고 그 향긋한 과일향과 달콤한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로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한 평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의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서 기기를 끄려 했지만 호기심이 발목을 잡았고 결국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제와 함께 수많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여원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할수록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들은 급박하게 쌓여 있었고 각 문자마다 절박함과 애절함 그리고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서준이 죽었다고? 제발 전화 받아줘. 그 문장들은 그의 가슴을 강타했고 그의 눈빛은 점점 얼어붙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우석은 잠시 멈칫하며 무심한 듯한 표정을 지은 채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격한 혼란과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다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여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여원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여원이 애타게 외쳤고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비통한 목소리는 마치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서준이가 죽었어. 우리 서준이가 죽었다고. 여원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고 울부짖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우석은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그의 얼굴은 차갑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쳤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 뭐 그게 다야? 그는 무심한 듯 대답했고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어디 있어? 빨리 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원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렸고 지금은 못 가. 지금은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우석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쳤어? 서준이가 죽었다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냉철한 톤이었고 그는 칵테일 한 모금을 마시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나중에 볼게. 지금은 안 돼.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벽처럼 여원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쳤고 그녀는 절망에 휩싸여 오열하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당장 와. 오빠, 제발 정신 차려. 그녀는 애원하는 듯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그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오빠, 제발 지금 정신 차려줘.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몸은 부르트는 듯 떨고 있었지만 우석은 아무런 감정 없이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의미심장하게 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원아, 의미심장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 너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는 급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차갑게도 냉철한 표정으로 이혼 동의서라는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여원은 충격에 휩싸인 채 그가 준 서류를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뭐야 이게? 이혼 동의서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정말 정말 미쳤구나. 빨리 서명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여원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우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고, 갑자기? 별 말씀. 그냥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서 라고 냉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우석은 또다시 내부에서부터 숨겨졌던 사진들과 서류들을 가방에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원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고 그의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얼어붙은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카페에서 도움과 포옹하는 모습, 심지어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하얘지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몸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들을 주워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깔깔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 그는 냉소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건 또 오해인가?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서를 집어들었을 때 그의 차가운 말은 더 깊은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우석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모든 게 내가 한 일이고 내가 저지른 실수야. 제발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우석이 냉소적이면서도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거짓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우석은 조심스럽게 이혼 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빠르게 찍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여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간절했지만 우석의 표정은 차가웠다. 결국 여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류에 적었다. 눈물이 섞인 글씨가 서류 위에 번지고 번져서 종이 표면에 흐려졌다. 우석은 서류를 챙기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오빠 여원이 우석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손길을 곧바로 떨쳐냈다. 저 새끼를 보고 모든 책임을 지라는 말도 함께 남기고 그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지 않은 채 빈소를 떠났다. 여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목이 메어 울기 시작했고 조문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반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며칠 후 여원은 작은 짐 하나만을 챙기고 집을 떠났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우석은 거실의 소파에 깊숙이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한 정적 속에 빠져 있었다. TV를 켜자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강도훈의 회사가 불륜 스캔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중견기업의 사장 강도훈 씨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우석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또 다른 충격에 빠졌다. 그 순간 도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스캔들이 터진 후 그의 모든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우석만은 조용한 집에서 홀로 자신의 평화를 찾아가는 듯했다. 더 이상 가짜 가정을 유지할 이유도 남의 아이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은 빛을 뿌리며 지고 있었다. 우석은 맥주 한 캔을 따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감정이었다. 모든 거짓과 배신, 그리고 고통의 3년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른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지난 시간들은 여원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가왔다. 도움의 손길과 함께 살아왔던 처음의 여원은 이제 모든 걸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그는 자신을 선택했고 아이의 생명을 위해 돈을 냈다고 믿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도 자신을 끝까지 선택해준 그에게 감사했고 고마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무너지기 시작한 자존감은 때로 여원에게 불만을 품게 했다. 너와 다시 얽힌 순간부터 내 인생은 끝이었어. 도은은 술이 들어가면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다. 술이 깬 후에는 문도 제대로 열지 않은 채 들어와서 식탁 위에 던지듯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 걔 안 됐으면 난 지금쯤 회장 소리 들으며 살았을 텐데. 도은은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왜 아직도 날 원망하는 표정을 짓는 거야? 라고 물었다. 여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도은의 전화기가 무심코 화면에 뜬 것을 여원은 보았다. 이름은 미정이었고 화면 위에는 하트 이모티콘 2개가 찍혀 있었다. 도은이 전화를 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차가운 표정이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다. 응? 미정아, 무슨 일이야? 도은이 달콤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여원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다음 날 도은의 셔츠 주머니에서 화장기 묻은 휴지 한 장이 떨어졌고 화장대에는 본 적 없는 여성용 귀걸이가 놓여 있었다. 여원은 주방에서 접시를 씻다가 잠시 멈추고 조용히 손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허탈하고 피곤한 마음뿐이었다. 그날 밤 도은이 집에 들어오자 여원은 조용히 물었다. 그 여자 누구야? 도은은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다. 왜 네가 알아서 뭐 하겠어? 여원은 차분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아니, 그냥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궁금해서. 서준이를 떠나보내고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도은은 냉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와 산다는 게 난 벌이라 생각했어. 너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걸 잃었고 사업도 미래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어. 여원은 얼굴을 찡그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이제 그 벌에서 벗어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 몇 개와 유품 몇 점, 그리고 서준이의 사진 한 장을 챙겼다. 그것이 전부였다. 도은은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병을 따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잘 가라 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다. 한편 최우석은 한 주도 빠짐없이 상담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다. 세상이 전부 무너진 듯했던 그 시절을 그는 견디며 지나왔고 오늘은 조금 나아졌다는 것을 느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우석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게 됐어요. 상담을 마치고 복도에서 우석은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한은주였고 과거에 남편의 배신으로 고통받던 사람이었다. 은주는 먼저 인사하며 묻지 않았다. 매주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저 시간을 견뎌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눴다. 커피 한 잔과 짧은 안부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상담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다. 은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용서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우석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전 요즘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우진 못하더라도 끌려가지 않으려고요. 지금까지는 멈추고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따뜻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고 말이 없더라도 편안한 시간이 흘렀다. 며칠 뒤 우석은 휴대폰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 과거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고 우석은 그것을 정말로 지우려 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러 은주와 함께 조심스럽게 걷던 길가에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5년 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우석은 더 이상 그것이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아픔과 경험들이
자신을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임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서서히 서로를 이해하며 위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함께 걷는 이 길이 결국 치유의 시작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